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강의는 막 이론적이고 뭔가 좀 법규를 막 해석하고 그러셔서 좀 딱딱한 것 같은데 강의는 원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딱딱하면 졸리잖아요. 오늘 저는 좀 생동감 있게 좀 재밌게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신학교에서 또 법학통론 강의 요청이 와서 몇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부고생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자기가 속한 교단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교단 헌법을 가르칠 것 같은데 못 배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참고로 읽어는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나중에 목회하면 그때 한번 보려고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좀 심각하다. 그래서 법학 통론이 문제가 아니라 교단 헌법 읽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사기 전과로 5번, 5번이나 형사처벌 받은 사람하고 사기 무혐의 전과 20범하고 누가 죄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네? 5번. 근데 이 제가 말이 어폐가 있죠. 무혐의는 혐의가 없다. 무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고소를 20번 당했는데 20번을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검찰 수사관들이 이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왜? 진짜 사기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답변을 하면 사기죄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사기로 막 고소를 해도 기가 막히게 조사에 응하면 검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수사 기록에는 조사한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안 나오지만 그 검사가 수사 기록을 딱 보면 고소를 20번 당했는데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20번 무죄예요. 그러면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이놈 진짜 사기꾼이다. 사기 5번 그러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되게 사기죄로 처벌받는 분들은 중소기업 하다가 이게 참 법이 저도 법을 다루지만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남의 돈을 왜 꿉니까? 돈이 없으니까 꾸잖아요. 내 자본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대출받고 아는 분한테 빌려 쓰다가 사업을 해서 잘 돼서 갚으면 괜찮은데 10중 8구는 예상대로 안 돼서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사기 전과 있는 분들 만나보면 10중 8구는 다 그런 분들이에요. 만나보면 교회 집사님, 장로님 엄청 많아요. 왜? 이분들은 순진해가지고 있는 대로 다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 돈 꿀 때 이게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요건은 이겁니다.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이 속여서 돈을 빌리면 사기죄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그거는 인간이 판별할 수가 없어요. 다 내가 돈 갚으려고 했지 띄어먹으려고 껐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증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기준은 뭐냐 하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으면 사기죄가 안 되고 없었으면 사기죄가 된단 말이에요. 돈 갚을 능력이 있는데 왜 돈을 꿉니까? 대부분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빌리죠. 그래서 실제로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하다 보면 정말 선량하고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사업을 했다가 사업이 잘못돼서 구속되어 온 정말 집사님 장로님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왜 시작에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재판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재판부 관련한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분들이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재판이 정말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각 노회나 이런 재판국에 운영하시는 거 보면 재판 참 너무 쉽게 하세요. 우선 재판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방해해서 고소가 됐어요. 이 사람이 예배 방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리는 게 재판국의 임무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관계 잘 몰라요. 왜?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 아까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증인도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본대로 얘기하지 본대로 사실을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설교 매주 하시잖아요.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듣는 성도는 훌륭한 성도입니다. 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거는 증인 신문을 해보면 아세요. 똑같은 현장을 똑같이 목격한 이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두 사람 말하는 게 달라요. 왜 다르겠어요? 자기 경험,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재판국에 계신 분들은 그걸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고서는 솔직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은 생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 하면 진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진실을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2차적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그랬다 그러고 저 사람은 안 그랬다 그러는데 재판관이 앉아서 원인 재판하듯이 너 나쁜 놈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실을 모르니까 최소한 증거라도 가지고 그걸 분별해내자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로서 지금 27년 됐습니다만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그게 아닌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 건축업 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거래 관행인지 모르겠어요. 계약서 쓰시는 분을 제가 못 봤어. 무슨 큰 건설회사는 다 뭐 요새 교회 건축할 때도 계약서 다 쓰죠. 근데 그 대부분 그 큰 메이저 회사들은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하지만 다 청출 때 보면 그냥 말로 다 해요,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업종이 건축업하고 금은세공업입니다. 아니 세상에 금을 10억을 빌려주는데 차용증 한 장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금 10억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됩니다. 몇 킬로 안 돼요. 아니 10억이라는 돈을 거래하면서 차용증 하나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았대요. 건설 하도급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계약서는 안 써도 최소한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공사 맡은 사람은 누구고 주는 사람은 누구고 돈은 얼마로 할 건지만이라도 수첩에라도 써놔야 될 거 아니냐. 사인이라도 받고. 근데 10중 8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진실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써놓은 게 없으면 법원에서도 그 인정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판 제도에 어쩔 수 없어서 부수적으로 찾아낸 원리가 그래도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는 게 그래도 공정함을 찾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각해서 증거재판주의를 하는 거지 증거재판주의가 만능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무죄를 받으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걸까요? 그건 몰라요.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이지. 증거가 부족할 뿐이지. 그래서 아까 제가 사기 무혐의 전과 20번 그랬잖아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전과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느냐? 진짜 나쁜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특히 교회 내에서 재판국을 운영하실 때에는 우선 재판국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원님들, 국장님들이 이거 정말 어려운 일 내가 맡았다.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구한말에 아주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 법관이었는데 법관으로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도저히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머리 깎고 중이 됐어요. 제가 뭐 그게 잘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피를 토하는 마음, 그죠? 아 정말 내가 이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어떻겠어요? 아까 원장님이 제발 교단 재판국에서 면직 출교를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아니 근데 면직 출교가 왜 이렇게 잘 나와요? 뭐 그냥 좀 태도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뭐 좀 그러면 그냥 면직 출교를 막 내리는데 면직 출교 우리 영적 사망 선고 아닙니까? 재판에서도 사형 판결 내리려면 판사들이 그 밤잠을 못 자가면서 이걸 꼭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 재판국에서 재판하면서 아니 그 면직 출교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걸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단 재판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교단 재판국 판결의 중요성을 하면서 거기에 책에 판례를 2개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 판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정에서는 교단 재판의 권징 재판에 대해서 심사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책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단 재판을 하고 나면 억울하면 세상 법정에 가져가잖아요. 나 억울하다. 이 재판 무효다. 그렇게 소를 제기하면 99% 각하됩니다. 왜? 거기 판결 이유에 제가 써놨죠. 대법원 그 전원 합의체 판결에 보면 그 중간쯤에 보시면 다만부터 한번 보실까요? 앞에 그 처음엔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해도 중요한 것이라. 교회의 권진 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내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육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그 효력과 집행도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진 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기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똑같죠? 안 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다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이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심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거는 교회 내부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법원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당회에서 목사님 월급을 안 줘요. 그러고서 그 노예 고소를 해가지고 목사님 면직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 사례금을 안 줍니다. 사례금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냐면 저 목사 면직됐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안 주지요. 이렇게 항변했어요. 법원으로서는 그때는 그 면직이 정당하면 월급을 안 줘도 될 것이고 면직이 정당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라고 판결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부에서 대부분의 그 목사님 장로님들에 대한 권징 판결이 나면
그거 자체가 문제지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다른 법률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에서는 교회 자체 재판국에서 노회나 총회나 재판국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 건진 재판은 교회에서 판결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함부로 판결하실 수 없는 엄중한 책임감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교단 재판국 판결에 관련돼서 두 가지 판례를 거기다 드렸는데요. 그 다음 28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나아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나아가 그쪽 부분 제가 한 분만 더 읽겠습니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에서는 교회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의식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죠. 건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론 예외적으로 사회법정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강북지휘교회 그 관련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 노회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 그걸 판단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판단이 받은 것이지 그것 자체만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서 그 재판국을 관여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께서는 이만큼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이 수반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판국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정의의 관념에 부합되게 실체적 진실을 찾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세하면서 그 유명해졌잖아요. 절차는 공정하게 잊어먹었는데 또 하여튼 뭐 결과는 정의롭게 절차는 공정하게 어떤 그런 그 캠프에서 그런 문구로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특별히 재판 절차에 있어서는 재판 절차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재판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얘기가 맨날 뭐냐 하면 재판국원들이 돈 먹었다고 막 소문내고 다니고 재판국원들이 정치에 휩싸여서 잘못 판단했다고 소문내고 다니고 그게 그 이유들이 결과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은요 절차를 다 공정하게 하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실 때에는 꼭 국장님과 서기뿐 아니라 모든 국원들이 헌법을 근거 업조처럼 이렇게 놓고서 거기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재판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거대로 안 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광성교회 그 사태가 크게 났을 때 노회 재판국에서 목사님이 재판을 받게 돼서 제가 변호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소위원회에 제가 변호인 선임계를 내니까 기소위원장님이 선임계를 안 받아요. 그리고 그때는 헌법이 지금은 개정이 돼서 아마 그 사건 이후에 이게 문제가 돼서 개정된 것 같습니다. 기소위원회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하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기소위원장님 말씀이
야, 헌법 어디에 기소위원회가 변호인 선임계 받는다는 조항이 어디 있냐? 어? 재판국에서 그 나중에 기소되면 재판국에 내라. 아니, 경찰에서부터 변호인 선임계를 내서 죄가 없다고 하는 일을 소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변호인 선임계를 받는데, 아니 노예 재판국 가기 전에 기소위원회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안 받으면 이거 불법입니다. 근데 기소위원장님이 들어오지 말래요. 변호인 선임계도 안 받고 기소위원회 피고인하고 같이 출석을 했는데 변호인 들어오지 말래요.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교회 재판 쫓아왔던 교인들이 기소위원장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결국은 그 회의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불법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몇 년 뒤에 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소위원회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수 있는 걸로 헌법이 개정됐더라고요. 아마 제 경우가 그 사례가 돼서 개정된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지금 저희 헌법이 그래도 많이 그 노력이 돼서 법률적인 자문도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건증 절차하고 시행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인정 신문은 어떻게 해라, 기소장은 며칠 내로 보내야 된다, 변론기 소환장은 언제 보내라, 조서를 작성해라, 또 증인 신문은 먼저 누가 재판국장이 이거 받고 선서하게 하고 신청한 사람이 먼저 질문하고 반대 사람이 반대 질문하고 재판국원이 보충 질문하고 할 수 있다는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보시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명심하실 거, 헌법을 옆에 놓고 법에 정한 대로 재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정한 결과를 내도 그 결과가 정당성이 없고 합리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 보니까 그 재판조서 양식도 제가 좀 참고로 내드렸는데 저희 헌법에 재판조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된다고 개정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재판조서를 만드는 재판국도 있었고 안 만드는 재판국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피고인이 재판조서를 좀 보여주시오. 내가 정말 변론하고 얘기한 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국에서 재판조서는 재판국에서 작성하는 건데 당신이 뭔데 그걸 보여달라 말라 하는 거요. 안 보여줬어요. 근데 헌법에 보면 재판조서 연락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조서를 반드시 만들어서 다음번 재판할 때는 그거를 재판석상에서 읽어주고 본인이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받아서 기록하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재판국장님이 재판조서는 우리끼리 작성하는 건데 당신이 무언 권한으로 이걸 보여달라 말라 하는 거요 하고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사회로 올라가면 그 절차 자체가 위배로우니까 다 판결 받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재판 절차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시행 규정을 잘 참조하셔서 거기에 쓰여있는 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제4조 재판의 원칙을 저희 헌법 규정을 제가 넣었는데요. 모든 교인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은 삼심제로 하고 재판은 성령과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야 된다. 재판은 고소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모두에 있는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해야 한다. 재판의 원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헌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은 원래 재판을 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옛날에는 입법사고 행정이 전체 군주에게 다 한 사람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 권리가 신장이 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입법이 분류되고 사법이 분류되고 행정이 분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재판국도 그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야 그게 훌륭한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도 주시고 기소장 9번은 반드시 첫 번째 재판 기일을 하기 전에
10일 전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의 변론과 증거 신청을 존중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어떤 재판 받고 있는 분한테 들었더니 자기가 노예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소장을 못 받았대요. 아니 그러면 기소장을 달라고 그러지 왜 기소장도 못 받고 재판을 했습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듣고서 난 아직 기소장도 못 받았습니다. 변론기일 소환장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판 기일날 그때서야 기소장하고 변론기일장 그동안에 5번 했으면 5번 변론기일 소환장을 한꺼번에 주더래요. 그러면 제3자가 그걸 봤을 때 이 재판이 이게 제대로 진행됐나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셔야 되고요. 총회 헌법과 시행 기능에 적시된 재판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무죄 추정은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피고인의 책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많은 경우 제가 보니까 노예에서 면직 판결이 났더니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면직 판결이 났더니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빨리 지워버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노예 판결 나자마자 그 주보에 시무장로 명단에서 싹 지우고 또 그 예배 그 기도 순서 대표 기도 되게 장로님들 들어가면서 하시니까 대표 기도도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쫓아가서 아니 목사님 내 아직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사실상 시벌 아닙니까? 왜 내 이름을 주보에서 빼버립니까?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 노예에서 그 판결 받지 않았어 그러시더래요. 난 노예에서 판결된 대로 했어. 뭐가 잘못이요? 잘못이죠. 왜? 아직 총회에 올라가서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유동적인 거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결론이. 그러니까 아직 총회에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시벌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리들이 준수해야 될 것 같고요. 교단 재판부 운영에서 주의할 점을 빠르게 제가 한번 설명하고 내려갔습니다. 헌법상 재판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소장 두 번을 빨리 송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고인이 내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됐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래서 10일 전까지 피고인에게도 송달해야 되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송달을 하셔야 됩니다. 재판국에서는 기소위원회에서 기소가 되면 기소 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양식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기소위원회를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기소위원회가 고소장을 그대로 그냥 재판국에 넘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기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셔서 죄가가 있고 증거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재판국으로 넘기시는 거고 조사를 했는데 이건 증거가 없다든지 증거가 부족한다든지 이거는 뭐 그렇게 기소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불기소하셔야 돼요. 근데 기소위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재판국에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무죄 나더라도 재판국 가서 받아요 하고서는 그냥 고소장 보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재판국에 넘기시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기소위원회에서 자체 판단을 하셔서 유죄가 있다고 의심이 들어야 재판국에 넘겨야 되고 그 재판국에 오기 전에 사실은 기소위원회에서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법에 보면 헌법에 보면 고소기간하고 기소제기의 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기간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 대한 재정비리, 부정행위와 상당한 죄가에 대한 감사위원회 고발인 경우에는 기소 의뢰 기간을 원인 행위로부터 5년 또로 연장해서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소제기 시효도 기소제기 시효는 원인 행위로부터 3년으로 한다. 공소시효랑 비슷한 얘기죠.
재판에서 말하는 당의 노회 총회 및 각 치료의 산하단체 및 기관에 대한 재정비리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선 제일 형식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뭐 무슨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그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재판국에서 보니까 지금 2018년이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013년 뭐 3월 1일 아무개 장로가 뭐 교회에서 어떤 행위로 해서 다른 장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런 사실로 기소가 됐어요. 그럼 심리해 볼 필요도 없잖아요. 2013년 3월 1일자면 2018년 11월인데 그게 그 고소 기간도 지났고 기소 제기의 시효 기간도 지났잖아요. 그 다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총회의 재정 비리나 부정 행위나 또 무슨 공금 횡령이나 파렴치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재판을 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하겠지만 그럼 바로 기소를 기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부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 재판부원의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이 됩니다. 구건이 피해자인 경우, 구건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구건이 당해 사건에 관해서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구건이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인 경우.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더 설명이 필요할 수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정한 재판 절차의 진행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장 두 번은 반드시 재판하기 열흘 전까지 피고인하고 변호인 양쪽 다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 기일은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후 재판 기일은 법정에 재판정에 참석을 했으면 구두로 통지해도 되고 요즘은 다 그 스마트폰, 핸드폰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이런 걸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재판국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보장하고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본인 진술을 잘 들어만 주셔도 나중에 그 피고인들이 재판국이 내 억울한 면을 잘 들어줬다. 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권징이 착벌이 나오더라도 수긍이 되는 그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법정에서는요 판사님들이 이게 잘 안 들어요. 이게 잘 안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냥 형사사건이고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재판을 한 80건 진행하는 재판부가 많습니다. 60건에서 80건. 형사사건은 요즘은 많이 이렇게 좀 분할이 돼서 한 3, 40건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거 당사자가 법률적으로 주장하지도 못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판사님 내가 한 거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다 알고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재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판 말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바뀌어갖고 판사님들도 재판 마치면서 재판부에 그동안 열심히 주장하고 했지만 꼭 이것만은 내가 판사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재판국에서도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판 쭉 전체를 진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재판을 마치기 전에 본인이 꼭 재판국원들한테 나는 이게 억울합니다라고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한 경우에 나중에 그 권징 재판 절차에 승복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되 쓸데없는 증거 신청 막 하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재판국에서 적절히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겠죠. 재판 조서를 작성하시라고 한 건데요. 거기 헌법 39조에 재판 조서의 작성 이렇게 해서 재판국은 재판 조서를 작성한다. 재판 조서에는 쭉 써야 할 경우를 다 적어놨잖아요. 7가지를. 그리고 재판 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 직원이 서명 날인하고 재판기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전문 재판국원들이 아니시잖아요. 다 자기 교회 섬기고 있고 자기 생업이 있고 이러시니까 재판하고 나서
재판도서 정리를 서기분들이 잘 못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정리하려고 보면 이거 그때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막 부원들끼리 막 서로 전화해서 이거 그때 말이야 이거 이러지 않았나? 뭐 서로 막 이러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하면 20일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재판 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좋은데, 문제는 우리 헌법에 재판조서 양식이 없어요. 그냥 재판조서 작성해라 라고만 돼 있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거기 뒤에 맨 뒤로 35페이지에 가시면 한 10년 전에 제가 서울 종로에 재판부 서기했을 때 사용했던 재판 조서를 예를 들어서 이거대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시고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으십니다. 조서만 작성하고 그 헌법 39조에 있는 그 내용만 잘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게 법원에서 이게 재판 조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사용하는 게 뭐 수십 년 동안 검증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재판국에 돌아가셔서 재판 조서를 작성하실 때 거기 3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건 번호가 있고 그리고 죄명이 있고 그다음에 재판국장과 서기와 국원이 누가 첨가했는지 거기에 적고 있고, 피고인은 누가 첨가했는지, 그다음에 기소위원은 누가 첨가했는지, 이렇게 참석했던 당사자들을 다 적고요. 오른쪽에는 그 재판 기일하고 장소하고 법정에 공개 여부하고 다음 재판 기일을 언제로 정해서 했는지 그것까지 적고,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보통 그 순서 절차가 첫 재판에는 인정신문하고 주소 성명 뭐 이런 거 묻고요. 생년월일. 그다음에 기소 요지를 기소위원장이 기소 요지를 진술하게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은 이 기소 요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답변 요지를 거기다 적고, 그래서 피고인이 두 명이어서 첫 번째 피고인, 두 번째 피고인 본인 진술을 요약해서 적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재판 부원들이 이제 재판국장을 비롯해서 일반 부원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어떻냐? 물어보면 피고인의 답변 이런 거 쭉 적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증거 신청을 받으셔야 되겠죠. 증거는 먼저는 기소한 기소위원장이 증거 신청하고, 피고인도 증거를 신청하면 피고인도 증거를 받고, 그리고 다음 재판 기일이 언제 어디서 되는 걸 고지하고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 난인하고 이런 과정을 밟았고요. 그 다음 재판 주소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적고 증거를 제출을 하는 것을 적고, 증인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재판을 연기하고 재판국장이 다음 재판할 시간과 장소 이렇게 적는, 이런 식으로 그때 내용을 요약해서 적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헌법 시행규정 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헌법 시행규정 48조에 의하면 재판조서의 연락 또는 등사를 피고인이 요구할 수 있고, 재판국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재판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 조서의 내용을 보시되 그 1항과 2항이 중요한데, 헌법 권징 39조 재판 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 조서 연락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조서를 작성을 안 해놓으시면 당사자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서에 기재가 안 됐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판 조서가 본인이 혹시 읽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낭독을 해주도록도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1항, 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4항에 의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차회 재판 기일에서 전회 재판 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소에 의해서 고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재판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답변했고 당신이 증거를 몸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줬습니다. 안 받아줬습니다. 이거를 고지를 하고 본인에게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의 없지요? 대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 없다고 하는 걸 명시하고 그리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필요시 재판정에서 속기나 녹취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들이 있으시잖아요. 기소위원회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아주 정반대고
또 뭐 증인도 많고 이럴 경우에는 그 재판하시면서 속기록을 다 요약해서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속기사를 대동하기는 어려우신 게 속기사를 대동하고 거기서 진행을 하시면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속기 비용이. 그래서 요즘은 그 녹음이 잘 이게 USB를 사용한 녹음기가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뭐 조그만 볼펜 같은 녹음기 하나 가지고도 뭐 하루 종일 재판한 걸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중에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 재판국장님이 이렇게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도 녹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 가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부관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존재로 사실이 있고 그러면 법규와 사실을 확인을 해가지고 증거에 의해 확인해서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기 조그만 양식을 하나 제가 풀어드렸는데요. 이 양식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왼쪽에 죄가 될 사실은 기소된 죄명이겠죠. 기소된 죄명을 적으시면 기소위원회에서는 이게 왜 유죄입니다라고 주장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적으시고 그 옆에 기소위원회 부합 증거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기소위원회가 이건 유죄라고 인정을 하고 기소를 했으면 그 죄가 될 사실에 맞는 증거가 뭐가 있는지 증거를 다 첨부해서 재판국에 기소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소위원회 부합 증거를 적고 그 오른편에 근데 이것만 보면 다 유죄인 것 같은데 나중에 피고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 또 달라요. 그럼 거기 피고인이 주장한 피고인이 어떻게 변명하는지 거기다 적으시고 그 옆에는 그 피고인이 말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는지.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기소위원회의 주장과 증거가 있어요. 근데 피고인의 변명에도 맞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판단하셔야죠. 어떻게? 자유롭게. 왜? 아무도 모르니까. 자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려볼까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예배방해 사건입니다. 그죠? 예배방해가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그 사건이. 근데 교회에 막 분쟁이 생기게 되면 막 장로님이 목사님 예배하는데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막 고성방가를 하면서 막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검정색 상복과 까만 넥타이를 메고 와서 딱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 다 제가 겪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목사님을 강제로 예배하러 올라가시는 걸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그걸로 예배 방해로 기소가 됐어요. 그럼 기소위원회에서는 보통 목사님 진술서 또는 목사님이 방해받고 올라가지 못하는 CCTV 동영상 이런 거 증거로 내겠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는 목사님이 예배에 올라가는 걸 방해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항의하는 거였지 아직 예배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는 다른 집사의 진술서가 있고 또 사진을 누가 찍었는데 아직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진이 아니고 교회당 바깥에서 그런 실갱이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예배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배가 11시 예배인데 10시 59분에 저기 예배당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막 항의하면서 목사님 붙잡고 있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를 개회를 못했다. 그러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인데 10시 반쯤 거기서 막 실갱이 하느라고 10시 50분까지 그러고 있었다. 그건 예배 방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또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죽었다. 목사님이 양들 다 죽였다. 그러면서 항의의 표시로 자기와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다 상복을 입고 주일날마다 예배로 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보이는 제일 잘 보이는 요 앞자리 여기에 검은 넥타이와 검은 상복과 여기 리본 하나 딱 그죠? 상주들이 하는 리본 있잖아요. 그걸 달고 그냥 예를 들어서 10명이 여기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갔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이 설교를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여기 상복 입고 와서 앉아가지고는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소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예배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은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심령이 막 울렁거리고 설교 온 거 다 준비해 왔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야말로 신성한 예배를 망치는 거 아니냐. 당사자들은 뭐라고 항변하냐면 우리는 한마디도 꿈쩍한 적 없습니다. 그냥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열심히 예배만 드렸지. 그 목사님 스스로 괜히 자책감에 자격지심에 그런 거지. 우리는 한마디도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시간 전에 와서 끝날 때까지 착실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잘 의논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냥 그 교회가 떠나갈도록 크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 시간에는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새벽 기도는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한테 주여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난 목사님 그 방해할 생각 좀도 없습니다. 그 예배 방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하여튼 제가 그냥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판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판부 판결의 엄중성, 그다음에 재판부 판결의 최후 수단성, 재판부 판결의 정말 어려운 거 이것만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셔도 재판국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아직 7분이 남아서 이어서 재판국의 의견은 심리를 다 한 다음에 국원들끼리 의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국원들끼리 의논하실 때 이게 기분으로 의결하시면 안 돼요. 저 양반 보니까 목사님이 저 녀석 때문에 목수를 못할 것 같아. 무조건 면직시킵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훌륭한 국원은 어떤 분이냐? 저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사실을 기소가 됐는데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의결을 할 때는요 2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유죄냐 무죄냐 단계.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증거와 자유심증에 의해서 증거 판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무죄 판단을 하셨으면 무죄가 되면 그만이죠. 유죄 판단을 하신 다음엔 형의 양정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떤 처벌을 줄 거냐, 그거를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요. 법원에서 1억 원 사기친 사람하고 10억 원 사기친 사람하고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1억 원 사기친 사람은 징역 1년하고 10억 원 사기친 사람은 징역 3년 합니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법원에서는 특히 형사 사건에 관해서 양정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헌법의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기준형,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따른 여러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물론 판사가 자의적으로 자기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를 하지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저도 우리도 좀 기회가 된다면 총회재판국에서 전국에 있는 노예재판국에 어떤 최소한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녔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설교도 못하지 돈은 엄청 밝히지 막 이러고 막 소문내고 다녔어. 마땅히 처벌받을 일이죠. 자, 그러면 그 성도를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럼 목사님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으면 그 책벌을 적절하게 이제 정해서 선택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면직 출교했어요. 그건 너무 과다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배가 고파갖고 그 식당에 가서 10,000원어치 음식을 사 먹고 돈 내라고 그랬더니 나 돈이 없어요. 그럼 그 무전취식으로 사기죄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뭐 징역 10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 벌금 한 30만 원. 그러니까 음식값이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 10,000원을 안 내고 이런 사람은 좀 제재를 가한다는 뜻에서 벌금 30만 원 할 수도 있고 검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3일을 굶었어. 3일을 굶어가지고 도저히 배가 고파서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밥부터 먹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하도 불쌍해서 그냥 용서해 줬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건 없지만 그 재판국에서 의결할 때 두 단계를 거쳐서 의결하되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실 때에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유죄라고 인정이 됐을 때 거기 책벌에 보시면 33페이지 맨 밑에 유죄인 경우에 책벌에서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잔뜩 제가 써놨잖아요.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책벌을 정하셔야 한다는 거죠. 3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창피해서 원고에 안 썼습니다. 이건 또 잔소리 같아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첫째, 로비 금품 2억에 흔들리시면 안 되겠죠.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뭐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뭐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저희 통합교뿐만 아니고 다른 교단의 사건도 많이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우리 합동 측 교단에 있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통합 측 재판국은 그래도 낫대요. 자기네 교단이 자기 스스로 여기 죄송합니다. 합동 측에 계신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어떤 목사님 장로님이 사건이 있어서 깊이 상담하고 1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제가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통합 측은 그래도요 양반이에요. 우리 교단은요 말도 못해요. 막 그럼 자기 부끄러운 말씀을 막 서슴없이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봤으니까 하는 얘기지 안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부 재판하실 동안은 고소인 측이나 피고인 측이나 사적으로 만나시는 것도 가능한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나서기 좋아하시는 지도자들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그걸 장외 변론이라고 그래. 장외 변론. 재판정에 와서 자기 주장사항 잘 증거 입증해서 주장하고 변론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 재판국장이라 내가 그 신대한 동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 가서 뭐 사실은 말이야 이 사람이 그게 아닌데 뭐 전화하고 뭐 밥 사주고 그러면서 변론을 해요. 그 사람이 인지랑 듣다 보면 이렇게 기울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변론 응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감각을 꼭 갖추셔야 돼요. 우리 법원을 상징하는 마크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천칭저울. 천칭저울이 법원의 상징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마시라는 말씀이세요. 균형을 가지고 공정하게.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고소인 측을 만나거나 피고인 측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요새 뭐 사법농단 사태, 뭐 특별재판부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것도
이 법원을 못 믿겠다는 거 지금 그러고서 지금 이런 거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 부족한 강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데 무비나 금품유효, 장애별론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 균형감을 갖추고 재판을 잘 하시면 제가 경험에 비춰보니까 재판국에서 재판을 잘 하니까 그 시끄럽던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는 것도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분쟁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강의 참여하신 모든 어르신들이 잘 조심스럽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국을 잘 운영하셔서 우리 교회와 노예의 안정을 꾀하는 훌륭한 법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